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월 19일 일요일, 지금 현재 시간은 3시가 좀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방송을 좀 늦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. 잘들 쉬고 계시니 모르겠어요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가 뭐 지금 반팔과 패딩이 좀 공존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. 자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. 제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MBN 골드 박근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난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들 보시고요. 오늘 일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거냐면은 일단 뭐 미국장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아무래도 미국장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 날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나라에 다음 주 한 초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테마들, 이제 보통 주말에 나온 이제 뉴스들이 다음 주 초반에 영향을 미칠 텐데, 뭐 굉장히 좋은 재료들, 뭐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몇 개 나와서 그 종목군들, 그 다음에 어떤 뉴스고 어떤 테마인지 그거 한번 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거 아닐 것 같아요. 그동안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2차 전지로 시장만 띄우는 그런 장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있으면 좋고, 또 2차 전지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같은 2차 전지를 갖고 있었어도 뭐 에코프로 계열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 됐을 거고, 막판에 좀 약간 색이 좀 바르긴 했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. 꼭 좀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희비가 명암이 좀 바뀌긴 갈렸긴 했습니다만, 2차 전지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따라서 사야 되나, 에코프로 사야 되나,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고, 한 달 정도는 아마 그런 시장이 됐을 것 같아요. 일단 지난주 시장 본다라고 하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고점에서 좀 약간 밀렸고, 시초가에서도 밀렸죠. 시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금요일날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죠. 근데 코스닥이 과연 2차 전지들이 안 올랐는데도 시장이 좋았다.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상당히 좀 저도 의아스럽게 했는데, 2차 전지의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에코프로 BM 7% 마이너스, 에코프로 거의 8% 9% 마이너스, LNF 이런 내노라 하는 첨보까지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좀 죽고, 일단 바이오 쪽이 그 빈자리를 좀 채워놨다라는 점에서, 물론 바이오가 떠서 2차 전지가 죽은 거를 상쇄를 시켰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, 코스닥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1300개가 넘게 마감을 해줬어요. 그러니까 바이오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동조를 힘을 줬지만, 도움을 줬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한 모든 종목군들이 좋았다.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, 그동안은 2차 전지만 올라가서 지수만 좋게 만들어놨던 어떤 시장이었다라고 하면, 주 후반부로 갈수록 2차 전지가 안 올랐고 2차 전지가 떨어졌는데도 시장이 좋은, 그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 싸다 비싸다 안 갖고 있는 쪽은 비싸다 그런 거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겠죠. 공매도량은 굉장히 줄었지만 공매도로 남아있는 대금은 굉장히 많이 2배 이상 올라갔더라고요.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겠죠. 자, 누가 보더라도 좀 힘이 딸리는 듯한 느낌이죠. 아직은 하락에 대한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다음 주 초반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, 아직 안 오른 에코프로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겠지만 2차 전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의 초반에 해당하는 어떤
그런 뭐 산업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, 아니면은 미래의 어떤 성장성과 가치를 땡겨서 지금 주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고평가, 기업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, 비상장돼 있는 에코프로 계열의 기업들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딱히 고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에코프로를 살 것이냐, 아니면 더 오르는 애들을 살 것이냐, 사실 뭐 목표 수익률을 얼마를 두는지, 아니면은 내가 물릴 각오를 뭐 사서 마이너스 30%를 갖고 갈 수 있느냐, 아니면 마이너스 5% 10%를 갖고 갈 수 있느냐, 그것과 굉장히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에코프로보다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두 개 좀 2차전지 쪽에서 담아놨는데, 우리가 보통 뭐 2차전지 버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, 어떤 2차전지가 다시 시장에서 뭐 급락은 안 나오고 살짝 뭐 안정된 모습만 보여줘도 이 종목도 2차전지였었지, 와, 이 종목 숨겨진 2차전지 어떤 흑진주 같은 종목이네, 그런 종목군들 저희가 좀 모아가고 있거든요.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에서 가입하셔갖고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일주일이 넘었어요. 일주일 방이 이제 새로 오픈한 지 일주일 넘었는데, 지금 무손실 매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단돈 100원 한 푼도 손실이 없어요. 판 것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러면은 미국장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장과 미국장을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. 독일 한 1.3% 마이너스, 그 다음에 프랑스, 뭐 프랑스까지는 사실 안 봐도 독일만 봐도 됩니다. 뭐 중요한 건 미국이겠죠. 다우 같은 경우 1% 좀 넘게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아서 0.7% 넘게 하락을 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와 관련된 어떤 은행주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FOMC 회의 22일 날 이제 연준 회의가 22일 날 예정이 돼 있죠. 뭐 열렸을 때 어떠한 금리 결정을 할지 뭐 시장이 굉장히 뭐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,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금융주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좀 회자가 될 것 같아요. 퍼스트 리퍼블릭.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, 떨어지기 전에 140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23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5분의 1,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. 이 기업의 퍼스트 리퍼블릭의 규모가 일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VB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. 규모는 좀 비슷하고, 그 다음에 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신생 기업들이나 어떤 커 나가는 기업들,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보통 투자도 많이 하고, 그 기업들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도 많이 맡겨놓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었는데,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 기업은 또 주택 담보 대출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. 2008년도가 좀 연상이 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생각이 나는 뭐 그런 느낌도 주긴 하는데, 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한 10몇 위권 정도 되는데, 이 회사도 10몇 위권 정도 되는데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 가는, 이 정도면 뭐 사실 주가만 보면 망한 거죠. 근데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엄청난 하락을 했고, 요걸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그 FOMC 연준회의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, 그 부분이 미국장의 하락을 좀 야기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크게 이 정도 뭐 나스닥이나 다우가 1%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.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건 정상이죠. 뭐 떨어지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. 어떻게 맨날 올라가. 근데 왜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죠. 왜 떨어졌냐. 그러면은 다음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봤을 때, 나스닥 0.7과 다우 1% 초반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,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. 미국장 너무 많이 떨어졌어.
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수가 없겠다. 요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이 정도면, 그러니까 느낌만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한번 조금 뭐 비벼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, 우리나라 오히려 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금요일날 느낌 보면 딱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뭐 후자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나스닥과 코스닥, 뭐 다우 S&P와 거래소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생각보다는 최근에 조금 견조하거든요.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에 시장이 견조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다음 주 초반에 뜰 수 있는 테마들 한번 좀 3개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제 뉴스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반에 뜰 테마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이 뉴스, 이제 뭐 테마주는 사실 뭐 뉴스 아니겠어요? 그죠? 뉴스나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꽂아졌을 때 종목군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, 첫 번째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약간 해묵었지만 이게 왜 안 움직이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,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지금 좀 차분할 때 뭐 담아놓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, 튀르키예 복구 시작하자 지진이죠. 시작하자 고철값 40%가 껑충 뛰었다. 고철값, 보통 우리가 철 스크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철 스크랩 고철 가격이 작년 말에 320달러였었는데, 톤이겠죠. 톤당 320달러인데 지금 450달러를 돌파를 했다. 물론 뭐 모든 철강을 철 스크럽이면 우리가 이제 고철을 갈아갖고 그거를 철을 고로나 정유로에 녹일 수 있게 만들어서 쓰레기 철이죠, 한마디로. 근데 뭐 철강석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, 이 철 스크랩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철 스크럽 관련해서 스크랩이라고 하죠. 스크랩 관련해서 철 스크랩을 만드는 기업, 그 다음에 철 스크랩을 매입을 해서 수입 또는 뭐 매입을 해서 철강을 만드는 기업,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철을 이제 지금 복구를 하려면 진짜 어마무시한, 터키 지진 때문에 그걸 복구를 하려면 어마무시한,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철근입니다. 철강에서도 철근, 우리가 보통 쇠로 된 긴 성 같은 철근이 있죠. 그게 가장 많이 씁니다. 그것과 관련된 기업은 뭐 사실 그걸 안 만드는 기업은 없긴 한데, 실질적으로는 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에서는 대한제강, 한국철강 정도. 차트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. 대한철강, 대한제강이죠. 네. 예, 한국철강, 뭐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. 한국철강 차트, 보시는 차트.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역시 바닥권이긴 합니다. 근데 여기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철 스크랩을 수입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. 철 스크랩 수입을 해. 그럼 철 스크랩이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수입하려면 또 이게 뭐 부담이 되기도 하고, 뭐 그걸 가격에 전가시키겠지만, 철 스크랩을 만드는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맞겠죠. 그런 철 스크랩을 만드는 기업 뭐 하나 두 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, 원래는 동아산업이라고 있긴 한데, 동아산업이 철 스크랩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비상장이고, 인선 ENT가 폐 자동차를 갖고 철 스크랩을 또 만들죠. 인선 ENT 한번 차트 한번 보면, 인선 ENT 차트 지난주 주말에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하나, 그러면은 과거에,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과거에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 품어야 돼요. 과거에 철 스크랩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 철강주들 중에 움직인 기업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? 물론 뭐 움직인 기업도 있고 안 움직인 기업도 있는데, 그런 철 스크랩을 만드는 인선 ENT를 우리가 그 과거에 철 스크랩 많이 올랐을 때 언제냐, 뉴스를 통해서 한번 봐보면
21년도 7월 올라도 너무 올랐다. 철강성 가격 급등에 금값 등 고철값이라고 나와 있죠. 21년도 7월이에요. 이제 제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참 오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. 올라도 너무 올랐다. 한참 오르고 있었다. 자, 2021년도 7월에 철강성 가격 급등했다. 자, 그러면은 21년도 7월에 그 인선 ENT 흐름 한번 보면 21년도 7월이 언제냐면 요때쯤입니다. 요때쯤. 그럼 이때 뉴스가 보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때는 뭐 사실 뭐 안 오른 종목은 없겠죠. 사실 실질적으로는. 근데 코로나 후에 코로나 급격히 파서 근데 이만큼 오른 기업들도 사실 뭐 평균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인선 ENT가 코로나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선 ENT도 이 철스크럽 가격을 갖고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고 그때가 또 역사적인 최고치를 결정을 찍었다라는 게 가격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고 하지만 우리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철강 가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철근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. 그거는. 근데 지금 철 스크랩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다. 이 뉴스를 봤을 때 인선 ENT가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. 물론 철강주들 대부분 다 철근 위주로 만든 기업들은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한제강이나 뭐 한국철강 요런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철 스크랩과 관련해서만 본다라고 하면 인선 ENT가 뭐 나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자,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온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죠. 니네 몇 퍼센트 이상은 못 사? 뭐 요런 이제 법이 있는데 통신, 항공, 방송, 외국인 지분 한도 푼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은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신, 항공, 방송국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분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한번 보면 통신 3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는 49% 이상 못 사요. 그러니까 반 이상 사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. SBS, KNN은 외국인들은 단 한 주도 살 수가 없습니다. YTN 10%, CJ ENM, LG, 헬로비전 49%, 한국전력,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이 30%,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40%일 거예요.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49.9%. 역시 외국인들이 얘네들은 절반 이상 못 사.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. 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SK텔레콤이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한 43% 정도 돼요. 43%. 그다음에 KT가 한 42% 정도 되고 LG유플러스가 가장 좀 적죠. 38% 정도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. 한 명은 아니겠고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15%밖에 안 갖고 있어요. 물론 뭐 외국인들이 이 지분을 어떤 살 수 있는 지분 참여율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사지는 않겠죠. 근데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좀 있다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약간 무거운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진이 돼 있긴 한데 요 관련돼서 뉴스와 관련돼서 통신, 항공, 방송, 외국인 지분 한도와 관련돼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종목군들은 근데 뭐 무거운 종목군들이 막 15% 20%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사실 없진 않거든요. 근데 무거워도 좀 너무 무거운 애들이다.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자, 다음. 자, 뉴스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주가는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경우지만 단기적으로 월요일 한 번 정도는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뉴스가 나왔어요. 어떤 뉴스냐면 AI 시대 최대 수의 기업은 최종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. 요 이제 뉴스 읽어보면 답이 이거거든요. 이 기업이거든요. 답이 엔비디아. 물론 고공권이지만 지금은
지금은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하면 싼 종목은 더 싸지고 비싼 종목은 더 비싸지는 요런 시장이란 말이죠. 근데 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이 3대장이 있죠. 엔비디아 관련돼서 요게 이제 읽어보면 AI 시대 최대 수의 기업은 결론은 낮다. 엔비디아다.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지금 뭐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때 그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의 어떤 그 채굴장 때문에 GPU 관련돼서. 자, 일단 세 종목이 있죠. MDS 테크, 엔비디아 AI 모듈 단독 총판입니다. 얘가 원래는 좀 약간 주가 흐름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MDS 테크 한번 보면, 금요일 힌트를 살짝 줬고, 어떤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, 월요일날 초반에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보시는 차트, MDS 테크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C랩, 엔비디아 파트너죠. GPU 총판입니다. C랩도 뭐 엄청 올랐습니다. 네. 엄청 올랐어요. 네. 엄청 올랐고, 딱 보면 별로 안, 이렇게 보면 엄청 오른 것 같은데, 이렇게 보면 또 사실 별로 오른 것 같지는 않고, 그죠? 어떤 관련이 있냐? 엔비디아 파트너 GPU 총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뭐, 작년에 뭐 저희 방에서 뭐 정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작년에 저희 방 매수 가격이 6이었었거든요. 정말 초바닥권. 어떤 회원분이 글 하나 써주셨더라고요. 정말 저점에서만 사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정말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. 이번에 제가 한 3달 정도 놓고 쉬고 좀 복귀를 했는데 또 우리 회원분들이 요 이스페타시스도 또 많이 쳐졌을 때 사셔갖고 큰 수익 냈다고 또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. 공개 방송 들어오셔갖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MLB 멀티레이어 보드 만드는 전 세계 뭐 원투톱 회사인데 엔비디아, MS 구글 모두 다 그 MS 구글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회사들이니까 보드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라 이스페타시스 차트 한번 보면 사실 이 앞선 그 뭐 MDS 테크 C랩과 이스페타시스를 비교를 하기는 힘들죠.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이스페타시스한테 MDS 테크나 C랩이 비빌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. 이수가 뭐 몇십 배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뭐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금요일 날 좀 다른 어떤 그 챗 GPT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제 챗 GPT 4.0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고 있네요.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말 뭐 엄청나더라고요. 제가 전 2개를 다 좀 해봤는데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신뢰도가 가는 답변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챗 GPT는 좀 약간 뻥도 좀 치는데 빙은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. 빙이 챗 GPT를 좀 비아냥거리는 답변을 할 때도 있어요. 이렇게 뭐 MDS 테크, 이스페타시스 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월요일 초반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미국 그 패드와치에서 지금 패드와치를 잠깐 보면 FOMC 회의까지 3일 12시간 남은 거 체크가 되고 있고요. 7분 42초 남았네요. 일단 뭐 오른쪽이 0.25고요. 왼쪽이 동결이죠. 금리 관련돼서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뭐 시장에서는 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시켜 놓으면 뭐 만에 하나라도 물론 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0.25 쪽으로 확률이 2배 정도 높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동결을 시켜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.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뭐 전 세계 뭐 미국 금리라든가 미국의 어떤 달러의 발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연준이란 말이에요. 그럼 연준이 그동안에 입으로 뱉었던 거 만약에 이번에 동결시켜 버리면 파월이나 연준의 신뢰도가 완전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
어떤 미국의 경기가 이 은행주들의 불안 하나 막지 못해서 0.5 올릴 거를 0.25 올리고 0.25 올릴 거를 0.5를 뭐 동결을 시킨다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를 보는 거죠. 연준이 이끌어가고 야 우리만 따라와. 지금 인플레 6%인데 목표 인플레 2% 찔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린다. 니네들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전략도 그렇게 짜라고 계속 밀어 비쳤었는데 뭐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연준이 오히려 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연준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디용과 팔자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. 연준이나 파월이.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이 연준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저는 뭐 우리나라 금통이 4월 달까지 없으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더라도 최소 0.25는 올리는 게 사실 시장의 신뢰도 측면에서 맞다고 봐요. 그냥 동결시키면은 드디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이제 드디어 동결로 가고 이제 하락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. 그럼 시장이 금리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동결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만 남은 건데 시장 완전 초급 반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달러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0.25를 올리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내일이죠. 우리나라 시장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 테마 일단 튀르키예 복구, 터키 지진 복구 관련주에서 철강 관련주들 월요일날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지분 한도 푸는 거 요거 관련주들 큰 종목군들 좀 약간 무거울 것 같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챗 GPT 관련주들 요거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세 개 좀 주목을 볼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어요. 자, 우리 매매했던 거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무손실 매매죠. 지금 무손실 매매. 지금 저희 포트가 뭐 다 판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4개 정도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4개 정도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. 일단 2차 전지에서 초바닥권에 지금 잡아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건 밝히기 좀 힘들고 대부분 차익 실현 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뭐 LT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정말 초반에 잡아서 20% 수익 두둑히 냈고 요거는 기회 봐서 다시 재매수 각을 좀 노리려고 하고 있어요. 단기로 20%, 뭐 하루에 20%였었지.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밀어드렸어요. 이 종목 언제서부터 밀어드리면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드렸거든요. 그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 나오고 금요일날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이건 대부분 다 익절을 했습니다. 최고가 우리가 매도한 기준으로 좀 나눠서 팔긴 했는데 최고 기준으로 한 35% 정도 수익률이 좀 나왔어요. 35% 수익률을 막 오랫동안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며칠 만에 35% 수익 냈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종목 초이스에 대해서 지금 날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스맥 같은 경우도 스맥은 뭐 다 팔긴 했는데 중요한 건 반반 나눠서 팔았는데 최고점에서 팔았습니다. 제가 이걸 리딩을 할 때 어떻게 리딩을 했냐면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수익 급등한 날인데 요 정도 올랐을 때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절반은 거의 최고점에서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면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리딩을 했어요. 자, 현재가 창 보면서 자, 매도창 우리 지금 절반 남아 있죠. 매도창 세팅해 놓으십시오. 매도창 세팅해서 시장가 매도로 세팅해 놓고 버튼만 누르면 매도가 되게 세팅하고 화면 보세요. 그 다음에 문자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정말 뭐 한두 틱 차이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일단 너무 잘 팔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매매도 해 나가면서 일단 제가 하는 큰 장기인 어떤 종목군들 좀 발굴을 해서 저평가 중소형주 발굴해서 뭐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
정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고가권에서 수익 나기 시작하면 이제 바닥권이 아니면 사실 뭐 이런 데서 사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매수까지만 바닥권을 사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물론 뭐 손실이 무서우면 주식을 못 하겠죠. 하지만 뭐 언제 매수해도 사실 좋은 가격을 생각을 했습니다. 저 때는. 근데 정말 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회원분들이 비중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말 계좌가 바뀌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. 한마디로 뭐 테마 단기 매매만 쫓아다녔을 때는 뭐 힘들겠죠. 이렇게 저희가 매매한 거 한번 좀 보여드렸고, 어떤 분들이 저희 방에 어울리시냐 하면 빠른 대응 힘든 직장인들, 저는 매수 가격을 드리고 최소한 그 가격이 30분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. 뭐 10,000원에 사세요. 그럼 한 30분은 매수 타임을 주는 것 같아. 매수 가격 받고 문자 받고 살려고 봤더니 뭐 올라가 있어, 아니면 쭉 빠져 있어. 그럼 이걸 뭐 빠져 있으면 사야 되는 건가, 아니면 안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, 굉장히 갈등 느끼단 말이에요. 빠른 대응 힘든 직장인 분들, 그 다음에 뭐 주식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뭐 맨날 뭐 이거 뭐 올라가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저점에서 사기 힘들다, 이제 뭐 어떤 산업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가 부족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을 배우고 싶은 전업 투자자들, 그 다음에 단타 매매, 테마 매매에 질린 투자자들,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단타 매매, 테마 매매가 주식의 전문자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거든요. 이제 종목을 아주 긴, 뭐 제가 공방 시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,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유니캐스트라는 종목 이름도 몰랐을 때 제가 여기에서 2012년도 저점에서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거의 1년 동안 올라갔거든요. 이럴 때 계좌가 바뀌는 거거든요. 이때 유니캐스트라는 이름을 아는 뭐 투자자나 전문가분들도 없었었어요.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알더라고. 그래서 유니캐스트 이런 종목군들,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죠. 근데 이렇게 해서 세 종목, 세 종목, 세 종목 정도 갖고 가고,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기 매매. 그동안에 제가 단기 매매를 안 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. 그 다음에 현금 보유가 많은 투자자들, 지금 뭐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금 보유가 많은데 에코프로 놓치고 바이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, 바닥권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오는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갈등만 때리고 손이 안 나가는 투자자분들, 요런 분들. 그 다음에 기존 종목 그냥 바꿔버리고 다 팔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, 제가 결정을 해드려야 되겠죠. 요거에 해당 2개 이상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다시 말씀드리면 무손실 매매예요. 단돈 100원의 손실도 없습니다. 100원의 손실도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, 회원가입비를 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밤 새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월급을 주는데 88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렇죠? 네, 영상 오늘 마무리가 돼가는데, 엠비앵 볼드 박근호 유튜브에서 꼭 서치하셔갖고 지난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저희 새로 모아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. 그 종목들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결과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 상당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 일주일에 최소 4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약속드리고요. 그 다음에 종목 발굴해서 완전 저가에 들어가서 시장에 폭락이 나올 때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어요. 다 떨어지죠. 하지만 정말 싸게 물려야 시장이 안정됐을 때 또 바로 올라가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, 올라간 종목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. 철칙이에요.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회원분들도 정말 편하다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시는 게 제 특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. 자, 일요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마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정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MBN 골드 박원호였습니다. 네.